저는 문화는 물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문화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대중문화보다도 한국의 대중문화의 수준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일본인들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니까 한국의 드라마가 더 재미있고 한국의 음악이 더 좋으니까 한류가 더 크게 인기를 끌게 되는 거겠죠. 과거보다 K-드라마에서 국산차가 더 많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내용은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은 기사가 있어서 제 채널에서 좀 소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느 기자가 한국 드라마를 봤더니 예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변화가 크더라 라면서 한국과 일본 드라마를 좀 비교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근데 예전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는 드라마에서 한국 자동차가 안 나오더라. 대체로 유럽 자동차를 타고 다니더라, 주인공들이. 그런데 지금 한국 드라마를 봤더니 대체로 한국 자동차를 타더라. 주로 주인공이나 출연자들이 타는 자동차들이 대부분 한국 자동차다. 라면서 그러한 이유를 그 기자가 분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예전 같은 경우는 한국 자동차가 뭐 성능이 좋지도 않고 또 브랜드 이미지도 좋지 않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유럽 자동차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 자동차의 제품의 질도 올라가고 그리고 제품의 브랜드도 좋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한국 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드라마에서 보이는 특이한 현상이 무엇인가요? 그러면서 이 기자가 한국 드라마하고 일본 드라마를 비교를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한국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 자동차도 이제 한국 자동차를 타고 한국 제품이 이제 드라마에서 전면적으로 보여지는데 일본 드라마를 봤더니 일본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어떤 가전제품이나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중국 제품이더라. 정말 깜짝 놀랬다 라면서 기사를 쓰면서 좀 자조적인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러한 가전제품들이 전부 중국 제품일까요? 이거는 일본 가전 그 회사들, 전자기업들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데이터를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업 샤프는 뭐 거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버티다가 2016년에 대만의 홍하이 그룹으로 매각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백색 가전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2022년하고 2023년에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2024년에는 대형 LCD 패널 제조업과 TV 사업 철수, 그리고 오사카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토시바 같은 경우는 경영위기 속에서 2016년 가전 사업이 중국 메이디 그룹에 매각됐습니다. 해외 공장을 매각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사업 축소를 진행했고 2017년에는 플래시 메모리 사업부를 SK 하이닉스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TV 부문도 중국의 하이센스에 매각했습니다. 2009년 산요전기는 경영 악화로 파나소닉에 넘어갔습니다. 2010년에는 반도체 부분을 미국의 온 세미컨덕터에 매각했고 2011년에는 백색 가전 부분을 중국 하이얼에 매각했습니다. 결국 2013년에는 회사가 병합되면서 산요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TV 부문은 일본 기업인 후나이에 매각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후나이도 수익성 악화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산요 가전은 중국 하이얼에 매각되면서 아쿠아라는 이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하이얼은 아쿠아라는 브랜드를 이제 회사 명도 아쿠아고 제품 명도 아쿠아라고 해서 일본 그 가전제품 매장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이 아쿠아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 제품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고 일본인들은 또 일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일본의 TV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 파나소닉이 TV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TV 사업 부분을 이제 판매하기로 내놨는데 그 어느 기업도 사겠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현재 일본에서 TV 브랜드는 그래서 소니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에서 TV를 만드는 회사는 소니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근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일본에서 판매되는 TV 중에서 50%가 중국산이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중국 기업인 하이센스의 TV가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TLC가 거의 10% 정도 되고 그리고 샤프가 21% 되는데 샤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만으로 넘어갔잖아요. 게다가 샤프는 TV 사업을 이제 철수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으로 중국 제품이 이제 장악하게 될 거라는 게 뭐 명확하죠. 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일본 전자제품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일본 가전 매장, 일본 전자제품 매장을 가면은 거의 대부분 중국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 망하고 매각당하고 했으니까 일본 제품이 없다 보니까 다 중국 제품밖에 없고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에서는 팔지 않는 그러한 중국 제품들도 일본에서는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판매가 되고 인기가 좋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러한 제품들도 중국 제품이 등장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일본보다 한국 콘텐츠에 더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한국 콘텐츠가 인기가 좋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터졌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흑백 요리사라던가 이제는 예능까지 넷플릭스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드라마나 뭐 예능까지 만들어서 인기를 끌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국에 투자를 하고 또 한국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좀 가성비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미국에서 만들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드는데 그게 뭐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뭐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에서 만들면 굉장히 양질의 콘텐츠가 나오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또 인기를 끌게 되고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 투자를 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넷플릭스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일본에는 그 애니메이션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좀 기사가 많이 나온 게 있는데 넷플릭스가 더 이상 일본 애니메이션에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넷플릭스가 굉장히 그 많은 부분을 굉장히 큰 금액을 일본 애니메이션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의 어떤 좀 여러 가지 문제들과도 좀 겹쳐 있거든요.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거의 수익이 안 나는 형태로 방송국에 납품을 해서 그게 이제 방송이 되면은 그 외적인 부분, IP를 통해서 어떤 캐릭터 상품을 낸다거나 해서 그걸로 수입을 얻는 게 대부분인데 넷플릭스는 돈을 받잖아요.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IP가 넷플릭스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IP 상품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작사에서 다른 부분보다도 이제 돈을 일단 받았으니까 이걸로 자기들이 만들고 싶어 하는 작품들, 좀 실험적인 작품들, 그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좀 넷플릭스에서 반영되는 일본의 애니메이션들이 좀 인기가 그만큼 좀 많이 없었다. 그래서 좀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를 많이 줄이게 될 거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뭐 여전히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 투자가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본 한류 열풍의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문화는 물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문화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대중문화보다도 한국의 대중문화의 수준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일본인들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니까 한국의 드라마가 더 재미있고 한국의 음악이 더 좋으니까 그 한국 한류가 더 크게 인기를 끌게 되는 거겠죠. 제가 일을 할 때 좀 라디오를 자주 들으면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일본 라디오도 좀 들으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 라디오 들으면 일본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 듣다 보면은 아, 음악 괜찮다. 뭐 예전에 이런 90년대에 만들어졌던 일본 음악은 참 좋았는데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음악이 끝나고 음악을 소개를 하게 되잖아요. 뭐 누구누구의 뭐 최근에 발표한 어떤 곡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90년대에 만들어진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 지금 만들어진 최근에 발표한 곡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대중음악을 보면은 이제 한 90년대, 한 2000년대쯤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 들어보면 촌스러운 그런 곡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좀 발전이 멈춘 상태예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음악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정말 괜찮은 곡들을 만들어내고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또 나오는 재밌는 얘기가 한국이 이렇게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이유가 한국은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세계화를 위해서 세계화를 위한 음악을 만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이유는 내수 시장이 커서 내수 시장을 위한 음악을 만들기 때문에 일본 음악은 세계적으로 그 인기를 끌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일본 상황 들여다보면은 한국 케이팝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일본 음악도 세계화 시키겠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그 브루노 마스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들 수가 있는데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그룹 아라시라고 있습니다. 아라시가 세계화를 한다고 이제 세계화 진출을 한다고 브루노 마스를 이제 초빙을 해서 곡을 받았어요. 작곡을 하고 이제 브루노 마스한테 프로듀서를 맡기고 뭐 나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은 브루노 마스한테 한 70억 가량의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브루노 마스한테 곡을 받았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한 첫날만 그 빌보드 차트 한 100위 안에 하루 동안 잠깐 들었다가 그 이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 그러한 곡이 돼버렸습니다. 세계화를 한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큰 금액을 들였는데 성과가 전혀 안 나온 거죠. 근데 반대로 최근에 한국에서 나온 로제의 아파트 보면은 브루노 마스 출연하잖아요. 브루노 마스가 뭐 돈 받았겠습니까? 거기서 또 심지어는 브루노 마스가 태극기까지 흔듭니다. 이게 뭐 제작사 측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브루노 마스가 직접 자기가 이거 케이팝이니까 태극기 흔들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준비를 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흔든 겁니다. 그런데 대박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별다른 크게 노력도 안 하고 큰 금액을 들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터지는데 일본은 정말 큰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함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문화의 차이, 수준의 차이, 대중음악 수준의 차이가 그만큼 크게 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류에 대한 일본인들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한류는 뭐 예전과 지금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이제 한류가 처음 터질 때가 후유노 소나타 그 겨울연가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아줌마들만 열광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젊은이들까지 뭐 심지어는 아저씨들까지 한국 드라마를 본다 뭐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2011년에 후지 TV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의 일본인들이 후지 TV 앞에 모여서 더 이상 한국 드라마 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한국의 K-팝은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다른 TV보다도 후지 TV가 한국의 그러한 드라마들을 더 많이 좀 방송을 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후지 TV가 타겟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후지 TV 앞으로 달려가서 후지 TV 앞에서 이제 반한류 시위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한국 드라마 보고 싶지 않다, 한국 음악 듣고 싶지 않다라고 좀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가 2011년이기 때문에 동일본 대지진 터지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지진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불만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류로 좀 터진 게 아닌가, 이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류는 더 많이 발전을 했죠. 이제 뭐 10대까지도 이제 한류에 빠지게 됐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아저씨들까지도 한류 드라마를 보게 됐다. 뭐 그러한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제 전 세대가 좀 보게 되는 그러한 한류,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세대 간의 격차가 있기는 있어요. 젊은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뭐 크게 그 반감 없이 한류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부류가 됐고,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중장년층들, 아저씨들, 좀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좀 아직까지는 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콘텐츠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쇠퇴한 이유를 무엇이라 보시나요? 근데 일본 콘텐츠가 쇠퇴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도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체되어 있단 말이죠. 90년대, 2000년대, 그때 수준에 멈춰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는 이제 대중문화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 수준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좀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또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이돌 문화 같은 경우는 좀, 일본의 아이돌 문화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미성숙의 문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 갖춰져서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는 게 이제 한국의 아이돌이라면은, 일본의 아이돌은 좀 어설프게 노래하고 어설프게 춤을 추고 이러한 게 일본 아이돌 그 문화거든요. 예전에 한국에서 크게 논란이 됐었던 게, 일본 그 아이돌을 그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다 탈락이 되고 좀 어설픈 사람들만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돌은. 그러니까 아이돌이 좀 어설픈 모습을 보여야지 이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응원을 하면서 아이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제 그 성장하는 모습에서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그 아이돌 문화는 미성숙의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일본 내 혐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일본에서는 세대 차이가 명확해요. 한국도 세대 차이가 어느 정도 강하죠. 이 세대 차이가 왜 이렇게 많냐 하면은, 세대 차이가 급격히 난다는 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인식의 끌림이라 그래요. 인식의 끌림.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도 우리가 빨리 쫓아오다 보니까 몸뚱이는 앞에 가고 있는데 영혼이 뒤에 쳐져가지고 영혼이 몸뚱이를 못 따라가 뒤에서 헉헉거리면 쫓아온다. 그 정도로 한국은 빨리 발전해 오면서 급속도로 선진국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어떠냐? 90년대 딱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정체가 되거나 아니면 뒷걸음질 쳤다고 30년 동안. 그러니까 장노년층들은 자기들이 활동할 때 전 세계를 거의 석권할 정도로 최고조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들이 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장롱 금고 그런 얘기도 있고, 한국은 노인 푸어, 노년층 푸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노년층 푸어가 우리보다는 훨씬 덜하죠. 옛날에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갈 때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하고, 또 하나는 지금도 여전히 자민당은 노인 정치이기 때문에 이 노인들 복지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국가가 해주는 복지 행태도 다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배고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자기들 볼 때. 그 생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일본의 40대, 50대만 돼서요, 자기들이 막 취직해가지고 활동할 때, 그때부터 일본은 늘 불경기였고, 좋았던 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다른 나라들은 다 잘 나가는데, 항상 뭔가 일본은 침체되어 있다. 디프레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봉급이 거의 안 올랐단 말이에요. 옛날 30년 전 봉급에서 지금 그대로니까, 아니면 더 떨어지거나. 그게 뭘 말하겠어요. 그게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미래 희망이 없다고 바라보는. 그러니까 10대, 20대 애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잘 살고 더 세련되고 더 멋진 나라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여기에서 일본의 세대차는 우리 세대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낙차가 심한 거예요. 왜냐? 과거에 버블 경기를 느낄 정도로 선진국에서 3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일본은.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60, 70대, 80대일 거란 말이에요. 60대는 7, 80대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은 현재 이 한국의 모습을 전혀 모른다고 보면 돼요. 특히 한국의 발전상을 거의 모른다고 보면 돼요. 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본 적이 없어. 요즘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요, 자, 일본의 젊은 여성들은 이제 한국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한국 여행 가고 싶어 하고 한국 한글도 막 배우고, 그러다 보면 아버지 세대가 그걸 보고서는 막 그냥 팽개쳐버리거나 무슨 조선인 조선어를 배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화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자식이 부모 없다고. 결국은 이제 자식은 알잖아요, 한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 친구들은 다 한글도 배우고 뭐 한국 여행도 갔다 오고, 한국에 대해서 뭐 자기들 일본어 말쓰면서 한글 같이 믹사해서 쓰는 경우가 너무나. 근데 혼자 아버지가 그렇게 막 그러면은 어때? 못 견뎌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굽히지 않고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부모가 진다고요. 그 중에 또 보면 엄마가 자식 편을 들어서, 그러면 이제 자식이 한국에 그럼 한 번만 가보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국에 이제 한번 놀러 오잖아요. 여행 한 3박 4일만 다녀가 핵 바뀌어요. 아버지도 핵 바뀌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한국 와서 보니까 너무나 발전되어 있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한국의 그 모든 걸 일본 부인하고, 끝까지 역사 문제에 물고 늘어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렇게 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한국에.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가 얘기 늘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야. 일본의 여권 가지고 있는 게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의 장노년층은 한국의 발전상이라든가 이 변화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여전히 일본이 아직도 저편에서 넘버원 했던 그 인상 속에서 장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하버드 대학의 에즈라 보겔 저편에서 넘버원, 그 책이 일본에 가장 해악을 끼친 책이라고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인식의 갭을 가져왔다. 특히 장노년층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옛날에 일본은 좋았는데 지금은 옛날에 일본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자기 실력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갭이 제대로 메꿔지지 않으니까 일본은 계속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40년 지금 가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노구치 유키오라는 일본의 석학이 쓰는 글 보면요, 일본이 이대로 가면요 이미 벌써 후진국 수준이 들어갔다 이거야. 선진국 어림없는 선진국.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너무나 갭이 심해요. 인식, 세대 차이도 너무나 강하고, 한국이나 일본도. 그래서 내가 최근에 서울대 명예교수로부터 강연 요청이 들어왔는데, 한일 역전에 대해서 좀 강연해달라. 그 대상이 누구냐? 70대, 80대 정형외과 의사 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아직도 한일 역전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다. 이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한일 역전 책을 요약해서 강의해 주셔도 충분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일깨워 줬으면 좋겠다. 내가 늘 얘기해왔잖아요. 한국에도 60대만 해도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60대인데 내 친구들 씨알도 안 먹게 되는 애들 많아요. 60, 70, 80대는 여전히 일본 하면 대단한 나라인데, 내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에이 무슨 이 박사는 왜 일본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느냐. 그런데요, 한국의 10대 20대들이나 일본의 10대 10대들 내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한다고 다 인식할 거예요. 특히 일본에서도 한국을 제대로 알고 일본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명찬 박사는 제대로 된 얘기를 한다. 그냥 주저함 없이 다이렉트로 직설적으로.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왜 그러냐? 철판이 이렇게 휘어졌을 때 이걸 바로 펴려면 여기까지 당겨와야 돼. 여기까지 땡겼다 놔야 여기 오지.
이렇게 굽었던 걸 여기까지 당기면 이렇게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 부정적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서 그렇게 했어요. 일본 이러다가 망한다. 일본 정신 차려라. 그렇게 쓰는 학자들이 그 제대로 된 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고 현상들이. 나는 그런 글들을 보고서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도 있었겠죠. 당연히. 내가 늘 얘기하죠.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는 여전히 좋아요. 근데 지금 일본이 수출하는 유일한 것들이 대부분 소재 부품 장비, 그거 외에는 도요타 자동차, 그거 외에는 별거 없어요. 자,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지금 조선업,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에다가 군함까지 만들어달라. 자기들 군함 정비까지 해달라. 이게 350조 가까이 되는 시장이. 앞으로 한번 보세요. 조선업 관계되는 주식들 팍팍팍 올라가고 있어요. 나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 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조선업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할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지금 우여곡절을 겪지만 어쨌든 또 회복될 때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지금도 수출을 보면 제일 높은 게 반도체 여전히. 자, 그 다음에 우리 K-팝 보면요. 프랑스 기존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모두 한국의 블랙핑크라든가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 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일본은 갈라파고스로 되어 있는 이 인간들이 한국의 이런 것들을 좀 미개해서 전다는 거예요. 맨날 대통령 끝나면은 감옥에 보내고 자살도 하고 무죄에서 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세계 선진국들이 그렇게 인식하는지 일본만 그렇게 인식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을 바라볼 때 참 한심하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일본 내에서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이내믹하지 않아요? 한국 사회. 지금 현재 개엄까지 나오고 일본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한국의 근현대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스토리가, 자극적인 스토리가, 일본인들 상상도 못하는 자극적인 스토리가 한국 역사 속에 다 있는 거야. 제5공하고 서울의 봄, 그 다음에 뭡니까? 택시 기사, 그 다음에 1987년 이런 영화들 있죠. 변호사. 일본에서 나올 수 없는 주제들인 거예요. 일본에서는 정계를 비판하거나 정치를 비판하거나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중국의 공산주의하고 뭐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 일본에.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지요.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사회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유일하게 신문 기자라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 드라마가 뭐냐? 아베 비판한 거예요. 정말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아베를 제대로 비판한, 아베가 끼친 해악이 이거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잘한 것도 있지만 트럼프를 잘 구슬렸다는 거는 세계가 다 인정해줘. 뭐 완전히 푸들같이 옆에서 그렇게 아양 떨면은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완전한 친구로 만들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인정해요.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트럼프가. 그런데 아베는 아주 부드럽게 푸들처럼 잘 아랑방 빼가지고 그렇게 자기 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한국에서도 그걸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세계에서 아베는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는 뭘 좀 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 빼면요, 외교 업적이 거의 없어요. 러시아하고 28번 푸틴하고 회의를 가졌는데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그때 28번 정상회담 하면서 많이 퍼졌는데 진짜 해악을 끼친 거죠. 해결한 게 아니라 완전히 한마디로 돈 쓰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다가 국내에서는 아베가 친구 편히 봐주고 뭐 그렇게 저렇게 해서 그 부정, 그 다음에 사쿠라 뭐 보는 모임 봄에 그때 이제 자기 지역구 주민들을 대거 초청해가지고 그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런 것들 지원했는 거, 그런 것들 영수증 다 없애버리고 다 숨겨버리고 기록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저렇게 부정 저지른 게 엄청나요. 그러다가 결국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런 일 있으면 총리도 사직하고 국회의원도 사직하겠다 그래버리니까 알아서 기는 거예요, 관료들이. 그래가지고 개천하라 그래요. 기록을 조작하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기록 조작했던 그 관료가 자살해버려요. 그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다룬 게 신문기자라는, 그거 제대로 다뤘어요, 그걸. 그거 보고 있으면은 아베는 사악한 인간인 거예요. 그런 게 일본에서 유일하게 신문기자라는 드라마가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그런 드라마가 부지기수입니다. 한국 사회에 그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니까 어때요? 그걸 바라보는 한국의 시민들의 인식이 깨지지 않겠어요? 저건 나쁘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거는 나쁜 짓.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한국은 민주주의가 시민사회에 쫙 뿌리를 내렸어요. 거기에다가 진짜 엉뚱한 비상계엄을 터뜨려 놓으니까 그게 진짜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부실하게 계엄을 할 수 있냐. 그게 왜 그러냐면 부실하게 계엄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나름대로 타다하게 다 온갖 시나리오 다 했는데 처음부터 삐걱거려 버린 거야. 시민들이 완전히 몰려가가지고 처음부터 차단시켜버리니까.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도 이미 미리 전에 어느 정도 몇 달 전부터 계속 그 쿠데타 얘기가 나왔잖아요, 국회에서. 그때 딱 잡아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고 그랬던 인간들이 지금 죄송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서는 정부가 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게 한국의 민주주의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위에서 시키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지. 그런 인간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무슨 뭐 미개해서 그딴 얘기하는 것들 귀담아 들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걸 보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니까. 그런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일본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과거보다 K-드라마에서 국산차가 더 많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내용은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은 기사가 있어서 제 채널에서 좀 소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느 기자가 한국 드라마를 봤더니 예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변화가 크더라 라면서 한국과 일본 드라마를 좀 비교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근데 예전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는 드라마에서 한국 자동차가 안 나오더라. 대체로 유럽 자동차를 타고 다니더라, 주인공들이. 그런데 지금 한국 드라마를 봤더니 대체로 한국 자동차를 타더라. 주로 주인공이나 출연자들이 타는 자동차들이 대부분 한국 자동차다 라면서 그러한 이유를 그 기자가 분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예전 같은 경우는 한국 자동차가 뭐 성능이 좋지도 않고 또 브랜드 이미지도 좋지 않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유럽 자동차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 자동차의 제품의 질도 올라가고 그리고 제품의 브랜드도 좋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한국 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드라마에서 보이는 특이한 현상이 무엇인가요? 그러면서 이 기자가 한국 드라마하고 일본 드라마를 비교를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한국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 자동차도 이제 한국 자동차를 타고 한국 제품이 이제 드라마에서 전면적으로 보여지는데, 일본 드라마를 봤더니 일본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어떤 가전제품이나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중국 제품이더라. 정말 깜짝 놀랬다 라면서 기사를 쓰면서 좀 자조적인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러한 가전제품들이 전부 중국 제품일까요? 이거는 일본 가전 그 회사들, 전자기업들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데이터를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업 샤프는 뭐 거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버티다가 2016년에 대만의 홍하이 그룹으로 매각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백색 가전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2022년하고 2023년에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2024년에는 대형 LCD 패널 제조업과 TV 사업 철수, 그리고 오사카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토시바 같은 경우는 경영 위기 속에서 2016년 가전 사업이 중국 메이디 그룹에 매각됐습니다. 해외 공장을 매각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사업 축소를 진행했고, 2017년에는 플래시 메모리 사업부를 SK 하이닉스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TV 부문도 중국의 하이센스에 매각했습니다. 2009년 산요전기는 경영 악화로 파나소닉에 넘어갔습니다. 2010년에는 반도체 부분을 미국의 온 세미컨덕터에 매각했고, 2011년에는 백색 가전 부분을 중국 하이얼에 매각했습니다. 결국 2013년에는 회사가 병합되면서 산요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TV 부문은 일본 기업인 후나이에 매각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후나이도 수익성 악화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산요 가전은 중국 하이얼에 매각되면서 아쿠아라는 이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하이얼은 아쿠아라는 브랜드를 이제 회사 명도 아쿠아고 제품 명도 아쿠아라고 해서 일본 그 가전제품 매장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이 아쿠아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 제품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고, 일본인들은 또 일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일본의 TV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 파나소닉이 TV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TV 사업 부분을 이제 판매하기로 내놨는데 그 어느 기업도 사겠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현재 일본에서 TV 브랜드는 그래서 소니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에서 TV를 만드는 회사는 소니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근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일본에서 판매되는 TV 중에서 50%가 중국산이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중국 기업인 하이센스의 TV가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TLC가 거의 10% 정도 되고 그리고 샤프가 21% 되는데 샤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만으로 넘어갔잖아요. 게다가 샤프는 TV 사업을 이제 철수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으로 중국 제품이 이제 장악하게 될 거라는 게 뭐 명확하죠. 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일본 전자제품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일본 가전 매장, 일본 전자제품 매장을 가면은 거의 대부분 중국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 망하고 매각당하고 했으니까 일본 제품이 없다 보니까 다 중국 제품밖에 없고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에서는 팔지 않는 그러한 중국 제품들도 일본에서는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판매가 되고 인기가 좋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러한 제품들도 중국 제품이 등장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일본보다 한국 콘텐츠에 더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한국 콘텐츠가 인기가 좋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터졌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흑백 요리사라던가 이제는 예능까지 넷플릭스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드라마나 뭐 예능까지 만들어서 인기를 끌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국에 투자를 하고 또 한국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좀 가성비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미국에서 만들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드는데 그게 뭐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뭐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에서 만들면 굉장히 양질의 컨텐츠가 나오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또 인기를 끌게 되고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 투자를 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일본에는 그 애니메이션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좀 기사가 많이 나온 게 있는데 넷플릭스가 더 이상 일본 애니메이션에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넷플릭스가 굉장히 그 많은 부분을 굉장히 큰 금액을 일본 애니메이션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의 어떤 좀 여러 가지 문제들과도 좀 겹쳐 있거든요.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거의 수익이 안 나는 형태로 방송국에 납품을 해서 그게 이제 방송이 되면은 그 외적인 부분, IP를 통해서 어떤 캐릭터 상품을 낸다거나 해서 그걸로 수입을 얻는 게 대부분인데 넷플릭스는 돈을 받잖아요.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IP가 넷플릭스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IP 상품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작사에서 다른 부분보다도 이제 돈을 일단 받았으니까 이걸로 자기들이 만들고 싶어 하는 작품들, 좀 실험적인 작품들, 그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좀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일본의 애니메이션들이 좀 인기가 그만큼 좀 많이 없었다. 그래서 좀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를 많이 줄이게 될 거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위기다. 뭐 이러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뭐 여전히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 투자가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본 한류 열풍의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문화는 물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문화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대중문화보다도 한국의 대중문화의 수준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일본인들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니까 한국의 드라마가 더 재미있고 한국의 음악이 더 좋으니까 그 한국 한류가 더 크게 인기를 끌게 되는 거겠죠. 제가 일을 할 때 좀 라디오를 자주 들으면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일본 라디오도 좀 들으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 라디오 들으면 일본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 듣다 보면은 아, 음악 괜찮다. 뭐 예전에 이런 90년대에 만들어졌던 일본 음악은 참 좋았는데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음악이 끝나고 음악을 소개를 하게 되잖아요. 뭐 누구누구의 뭐 최근에 발표한 어떤 곡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90년대에 만들어진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 지금 만들어진 최근에 발표한 곡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대중음악을 보면은 이제 한 90년대, 한 2000년대쯤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 들어보면 촌스러운 그런 곡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좀 발전이 멈춘 상태예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음악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정말 괜찮은 곡들을 만들어내고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또 나오는 재밌는 얘기가 한국이 이렇게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이유가 한국은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세계화를 위해서 세계화를 위한 음악을 만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이유는 내수 시장이 커서 내수 시장을 위한 음악을 만들기 때문에 일본 음악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일본 상황 들여다보면은 한국 케이팝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일본 음악도 세계화 시키겠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그 브루노 마스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들 수가 있는데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그룹 아라시라고 있습니다. 아라시가 세계화를 한다고 이제 세계화 진출을 한다고 브루노 마스를 이제 초빙을 해서 곡을 받았어요. 작곡을 하고 이제 브루노 마스한테 프로듀서를 맡기고 뭐 나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은 브루노 마스한테 한 70억 가량의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브루노 마스한테 곡을 받았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한 첫날만 그 빌보드 차트 한 100위 안에 하루 동안 잠깐 들었다가 그 이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 그러한 곡이 돼버렸습니다. 세계화를 한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큰 금액을 들였는데 성과가 전혀 안 나온 거죠. 근데 반대로 최근에 한국에서 나온 로제의 아파트 보면은 브루노 마스 출연하잖아요. 브루노 마스가 뭐 돈 받았겠습니까? 거기서 또 심지어는 브루노 마스가 태극기까지 흔듭니다. 이게 뭐 제작사 측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브루노 마스가 직접 자기가 이거 케이팝이니까 태극기 흔들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준비를 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흔든 겁니다. 그런데 대박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별다른 크게 노력도 안 하고 큰 금액을 들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터지는데 일본은 정말 큰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함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문화의 차이, 수준의 차이, 대중음악 수준의 차이가 그만큼 크게 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류에 대한 일본인들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한류는 뭐 예전과 지금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이제 한류가 처음 터질 때가 후유노 소나타 그 겨울연가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아줌마들만 열광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젊은이들까지 뭐 심지어는 아저씨들까지 한국 드라마를 본다 뭐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2011년에 후지 TV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의 일본인들이 후지 TV 앞에 모여서 더 이상 한국 드라마 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한국의 K-팝은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다른 TV보다도 후지 TV가 한국의 그러한 드라마들을 더 많이 좀 방송을 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후지 TV가 타겟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후지 TV 앞으로 달려가서 후지 TV 앞에서 이제 반한류 시위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한국 드라마 보고 싶지 않다, 한국 음악 듣고 싶지 않다라고 좀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가 2011년이기 때문에 동일본 대지진 터지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지진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불만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류로 좀 터진 게 아닌가, 이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류는 더 많이 발전을 했죠. 이제 뭐 10대까지도 이제 한류에 빠지게 됐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아저씨들까지도 한류 드라마를 보게 됐다. 뭐 그러한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제 전 세대가 좀 보게 되는 그러한 한류,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세대 간의 격차가 있기는 있어요. 젊은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뭐 크게 그 반감 없이 한류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부류가 됐고,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중장년층들, 아저씨들, 좀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좀 아직까지는 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콘텐츠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쇠퇴한 이유를 무엇이라 보시나요? 근데 일본 콘텐츠가 쇠퇴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도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체되어 있단 말이죠. 90년대, 2000년대, 그때 수준에 멈춰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는 이제 대중문화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 수준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좀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또 만들어지는 걸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이돌 문화 같은 경우는 좀, 일본의 아이돌 문화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미성숙의 문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 갖춰져서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는 게 이제 한국의 아이돌이라면은, 일본의 아이돌은 좀 어설프게 노래하고 어설프게 춤을 추고 이러한 게 일본 아이돌 그 문화거든요. 예전에 한국에서 크게 논란이 됐었던 게, 일본 그 아이돌을 그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다 탈락이 되고 좀 어설픈 사람들만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돌은. 그러니까 아이돌이 좀 어설픈 모습을 보여야지 이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응원을 하면서 아이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 성장하는 모습에서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그 아이돌 문화는 미성숙의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일본 내 혐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일본에서는 세대 차이가 명확해요. 한국도 세대 차이가 어느 정도 강하죠. 이 세대 차이가 왜 이렇게 많냐 하면은, 세대 차이가 급격히 난다는 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인식의 끌림이라 그래요. 인식의 끌림.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도 우리가 빨리 쫓아오다 보니까 몸뚱이는 앞에 가고 있는데 영혼이 뒤에 쳐져가지고 영혼이 몸뚱이를 못 따라가지고 뒤에서 헉헉거리면 쫓아온다. 그 정도로 한국은 빨리 발전해 오면서 급속도로 선진국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어떠냐? 90년대 딱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정체가 되거나 아니면 뒷걸음질 쳤다고 30년 동안. 그러니까 장노년층들은 자기들이 활동할 때 전 세계를 거의 석권할 정도로 최고조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들이 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장롱금고 그런 얘기도 있고, 한국은 노인 푸어, 노년층 푸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노년층 푸어가 우리보다는 훨씬 덜하죠. 옛날에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갈 때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하고, 또 하나는 지금도 여전히 자민당은 노인 정치이기 때문에 이 노인들 복지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국가가 해주는 복지 형태도 다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배고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자기들 볼 때. 그 시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일본에 40대, 50대만 돼서요, 자기들이 막 취직해가지고 활동할 때, 그때부터 일본은 늘 불경기였고, 좋았던 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다른 나라들은 다 잘 나가는데, 항상 뭔가 일본은 침체되어 있다. 디프레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봉급이 거의 안 올랐단 말이에요. 옛날 30년 전 봉급에서 지금 그대로니까, 아니면 더 떨어지거나. 그게 뭘 말하겠어요. 그게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미래 희망이 없다고 바라보는. 그러니까 10대, 20대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잘 살고 더 세련되고 더 멋진 나라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본의 세대차는 우리의 세대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낙차가 심한 거예요. 왜냐? 과거에 버블 경기를 느낄 정도로 선진국에서 3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일본은.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이 지금 60, 70대, 80대일 거란 말이에요. 60대 넘는 7, 80대라고 보면. 이 사람들은 현재 이 한국의 모습을 전혀 모른다고 보면 돼요. 특히 한국의 발전상을 거의 모른다고 보면 돼요. 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본 적이 없어. 요즘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요. 자, 일본의 젊은 여성들은 이제 한국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한국 여행 가고 싶어 하고 한국 한글도 막 배우고, 그러다 보면 아버지 세대가 그걸 보고서는 막 그냥 팽개쳐버리거나 무슨 조선인증 조선어를 배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화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자식이 부모 없다고. 결국은 자식은 알잖아요, 한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 친구들은 다 한글도 배우고 뭐 한국 여행도 갔다 오고, 한국에 대해서 뭐 자기들 일본어 말쓰면서 한글 같이 믹사해서 쓰는 경우가 너무나. 근데 혼자 아버지가 그렇게 막 그러면은 어때? 못 견뎌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굽히지 않고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부모가 진다고요. 그 중에 또 보면 엄마가 자식 편을 들어서, 그러면 이제 자식이 한국에 그럼 한 번만 가보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국에 이제 한번 놀러 오잖아요. 여행 한 3박 4일만 다녀가 핵 바뀌어요. 아버지도 핵 바뀌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한국 와서 보니까 너무나 발전되어 있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한국의 그 모든 걸 일본 부인하고 끝까지 역사 문제에 물고 늘어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렇게 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한국에.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가 얘기 늘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야. 일본이 여권 가지고 있는 게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의 장노년층은 한국의 발전상이라든가 이 변화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여전히 일본이 아직도 저편에서 넘버원 했던 그 인상 속에서 장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하버드 대학의 에즈라 보겔 저편에서 넘버원, 그 책이 일본에 가장 해악을 끼친 책이라고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인식의 갭을 가져왔다. 특히 장노년층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옛날에 일본은 좋았는데 지금은 옛날에 일본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자기 실력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갭이 제대로 메꿔지지 않으니까 일본은 계속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40년 지금 가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노부츠 유키오라는 일본의 석학이 쓰는 글 보면요, 일본이 이대로 가면요 이미 벌써 후진국 수준에 들어갔다 이거야. 선진국 어림도는 선진국.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너무나 갭이 심해요. 인식, 세대 차이도 너무나 강하고, 한국이나 일본도. 그래서 내가 최근에 서울대 명예교수로부터 강연 요청이 들어왔는데, 한일 역전에 대해서 좀 강연해달라. 그 대상이 누구냐? 70대, 80대 정형외과 의사 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아직도 한일 역전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다. 이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한일 역전 책을 요약해서 강의해 주셔서 충분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일깨워 줬으면 좋겠다. 내가 늘 얘기해왔잖아요. 한국에도 60대만 해도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60대인데 내 친구들 씨알도 안 먹게 되는 애들 많아요. 60, 70, 80대는 여전히 일본 하면 대단한 나라인데, 내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에이 무슨 이 박사 왜 일본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느냐. 그런데요, 한국의 10대, 20대들이나 일본의 10대, 10대들 내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한다고 다 인식할 거예요. 특히 일본에서도 한국을 제대로 알고 일본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명찬 박사는 제대로 된 얘기를 한다. 그냥 주저함 없이 다이렉트로 직설적으로.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왜 그러냐? 철판이 이렇게 휘어졌을 때 이걸 바로 펴려면 여기까지 당겨와야 돼. 여기까지 쭉 당겼다 놔야 여기 오지.
이렇게 굽었던 걸 여기까지 당기면 이렇게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 부정적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서 그렇게 했어요. 일본 이러다가 망한다. 일본 정신 차려라. 그렇게 쓰는 학자들이 그 제대로 된 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고 현상들이. 나는 그런 글들을 보고서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도 있었겠죠. 당연히. 내가 늘 얘기하죠.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는 여전히 좋아요. 근데 지금 일본이 수출하는 유일한 것들이 대부분 소재 부품 장비, 그거 외에는 도요타 자동차, 그거 외에는 별거 없어요. 자,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지금 조선업,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에다가 군함까지 만들어달라. 자기들 군함 정비까지 해달라. 이게 350조 가까이 되는 시장이. 앞으로 한번 보세요. 조선업 관계되는 주식들 팍팍팍 올라가고 있어요. 나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 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조선업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할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지금 우여곡절을 겪지만 어쨌든 또 회복될 때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지금도 수출 품은 제일 높은 게 반도체 여전히. 자, 그 다음에 우리 K-팝 보면요. 프랑스 기존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모두 한국의 블랙핑크라든가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 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일본은 갈라파고스로 되어 있는 이 인간들이 한국의 이런 것들을 좀 미개해서 전다는 거예요. 맨날 대통령 끝나면은 감옥에 보내고 자살도 하고 무지해서 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세계 선진국들이 그렇게 인식하는지 일본만 그렇게 인식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을 바라볼 때 참 한심하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일본 내에서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이내믹하지 않아요? 한국 사회. 지금 현재 개엄까지 나오고 일본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한국의 근현대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스토리가, 자극적인 스토리가, 일본인들 상상도 못하는 자극적인 스토리가 한국 역사 속에 다 있는 거야. 제5공하고 서울의 봄, 그 다음에 뭡니까? 택시 기사, 그 다음에 1987년 이런 영화들 있죠. 변호사. 일본에서 나올 수 없는 주제들인 거예요. 일본에서는 정계를 비판하거나 정치를 비판하거나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중국의 공산주의하고 뭐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 일본에.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지요.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사회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유일하게 신문 기자라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 드라마가 뭐냐? 아베 비판한 거예요. 정말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아베를 제대로 비판한, 아베가 끼친 해악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잘한 것도 있지만 트럼프를 잘 구슬렸다는 거는 세계가 다 인정해줘. 뭐 완전히 푸들같이 옆에서 그렇게 아양 떨면은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완전한 친구로 만들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인정해요.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트럼프가. 그런데 아베는 아주 부드럽게 푸들처럼 잘 아랑방 빼가지고 그렇게 자기 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한국에서도 그걸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세계에서 아베는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는 뭘 좀 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 빼면요, 외교 업적이 거의 없어요. 러시아하고 28번 푸틴하고 회의를 가졌는데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그때 28번 정상회담 하면서 많이 퍼졌는데 진짜 해악을 끼친 거죠. 해결한 게 아니라 완전히 한마디로 돈 쓰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다가 국내에서는 아베가 친구 편히 봐주고 뭐 그렇게 저렇게 해서 그 부정, 그 다음에 사쿠라 뭐 보는 모임 봄에 그때 이제 자기 지역구 주민들을 대거 초청해가지고 그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런 것들 지원했는 거, 그런 것들 영수증 다 없애버리고 다 숨겨버리고 기록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저렇게 부정 저지른 게 엄청나요. 그러다가 결국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런 일 있으면 총리도 사직하고 국회의원도 사직하겠다 그래버리니까 알아서 기는 거예요, 관료들이. 그래가지고 개천하라 그래요. 기록을 조작하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기록 조작했던 그 관료가 자살해버려요. 그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다룬 게 신문기자라는, 그거 제대로 다뤘어요, 그걸. 그거 보고 있으면은 아베는 사악한 인간인 거예요. 그런 게 일본에서 유일하게 신문기자라는 드라마가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그런 드라마가 부지기수입니다. 한국 사회에 그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니까 그걸 바라보는 한국의 시민들의 인식이 깨지지 않겠어요? 저건 나쁘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거는 나쁜 짓.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한국은 민주주의가 시민사회에 쫙 뿌리를 내렸어요. 거기에다가 진짜 엉뚱한 비상계엄을 터뜨려 놓으니까 그게 진짜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부실하게 계엄을 할 수 있냐. 그게 왜 그러냐면 부실하게 계엄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나름대로 다르게 다 온갖 시나리오 다 했는데 처음부터 삐걱거려 버린 거야. 시민들이 완전히 몰려가가지고 처음부터 차단시켜 버리니까.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도 이미 미리 전에 어느 정도 몇 달 전부터 계속 그 쿠데타 얘기가 나왔잖아요, 국회에서. 그때 딱 잡아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고 그랬던 인간들이 지금 죄송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서는
정부가 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게 한국의 민주주의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위에서 시키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지. 그런 인간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무슨 뭐 미개해서 그딴 얘기하는 것들 귀담아 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걸 보고 쓰레기통에 쳐박아 버렸다니까. 그런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일본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과거보다 K-드라마에서 국산차가 더 많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내용은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은 기사가 있어서 제 채널에서 좀 소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느 기자가 한국 드라마를 봤더니 예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변화가 크더라 라면서 한국과 일본 드라마를 좀 비교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근데 예전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는 드라마에서 한국 자동차가 안 나오더라. 대체로 유럽 자동차를 타고 다니더라, 주인공들이. 그런데 지금 한국 드라마를 봤더니 대체로 한국 자동차를 타더라. 주로 주인공이나 출연자들이 타는 자동차들이 대부분 한국 자동차다 라면서 그러한 이유를 그 기자가 분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예전 같은 경우는 한국 자동차가 뭐 성능이 좋지도 않고 또 브랜드 이미지도 좋지 않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유럽 자동차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 자동차의 제품의 질도 올라가고 그리고 제품의 브랜드도 좋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한국 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드라마에서 보이는 특이한 현상이 무엇인가요? 그러면서 이 기자가 한국 드라마하고 일본 드라마를 비교를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한국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 자동차도 이제 한국 자동차를 타고 한국 제품이 이제 드라마에서 전면적으로 보여지는데, 일본 드라마를 봤더니 일본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어떤 가전제품이나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중국 제품이더라. 정말 깜짝 놀랬다 라면서 기사를 쓰면서 좀 자조적인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러한 가전제품들이 전부 중국 제품일까요? 이거는 일본 가전 그 회사들, 전자기업들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데이터를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업 샤프는 뭐 거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버티다가 2016년에 대만의 홍하이 그룹으로 매각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백색 가전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2022년하고 2023년에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2024년에는 대형 LCD 패널 제조업과 TV 사업 철수, 그리고 오사카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토시바 같은 경우는 경영위기 속에서 2016년 가전 사업이 중국 메이디 그룹에 매각됐습니다. 해외 공장을 매각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사업 축소를 진행했고, 2017년에는 플래시 메모리 사업부를 SK 하이닉스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TV 부문도 중국의 하이센스에 매각했습니다. 2009년 산요전기는 경영 악화로 파나소닉에 넘어갔습니다. 2010년에는 반도체 부분을 미국의 온 세미컨덕터에 매각했고, 2011년에는 백색 가전 부분을 중국 하이얼에 매각했습니다. 결국 2013년에는 회사가 병합되면서 산요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TV 부문은 일본 기업인 후나이에 매각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후나이도 수익성 악화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산요 가전은 중국 하이얼에 매각되면서 아쿠아라는 이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하이얼은 아쿠아라는 브랜드를 이제 회사 명도 아쿠아고 제품 명도 아쿠아라고 해서 일본 그 가전제품 매장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이 아쿠아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 제품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고, 일본인들은 또 일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일본의 TV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 파나소닉이
TV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TV 사업 부분을 이제 판매하기로 내놨는데 그 어느 기업도 사겠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현재 일본에서 TV 브랜드는 그래서 소니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에서 TV를 만드는 회사는 소니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근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일본에서 판매되는 TV 중에서 50%가 중국산이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중국 기업인 하이센스의 TV가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TLC가 거의 10% 정도 되고 그리고 샤프가 21% 되는데 샤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만으로 넘어갔잖아요. 게다가 샤프는 TV 사업을 이제 철수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으로 중국 제품이 이제 장악하게 될 거라는 게 뭐 명확하죠. 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일본 전자제품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일본 가전 매장, 일본 전자제품 매장을 가면은 거의 대부분 중국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 망하고 매각당하고 했으니까 일본 제품이 없다 보니까 다 중국 제품밖에 없고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에서는 팔지 않는 그러한 중국 제품들도 일본에서는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판매가 되고 인기가 좋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러한 제품들도 중국 제품이 등장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일본보다 한국 콘텐츠에 더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한국 콘텐츠가 인기가 좋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터졌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흑백 요리사라던가 이제는 예능까지 넷플릭스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드라마나 뭐 예능까지 만들어서 인기를 끌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국에 투자를 하고 또 한국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좀 가성비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미국에서 만들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드는데 그게 뭐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뭐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에서 만들면 굉장히 양질의 컨텐츠가 나오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또 인기를 끌게 되고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 투자를 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넷플릭스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일본에는 그 애니메이션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좀 기사가 많이 나온 게 있는데 넷플릭스가 더 이상 일본 애니메이션에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넷플릭스가 굉장히 그 많은 부분을 굉장히 큰 금액을 일본 애니메이션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의 어떤 좀 여러 가지 문제들과도 좀 겹쳐 있거든요.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거의 수익이 안 나는 형태로 방송국에 납품을 해서 그게 이제 방송이 되면은 그 외적인 부분, IP를 통해서 어떤 캐릭터 상품을 낸다거나 해서 그걸로 수입을 얻는 게 대부분인데 넷플릭스는 돈을 받잖아요.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IP가 넷플릭스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IP 상품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작사에서 다른 부분보다도 이제 돈을 일단 받았으니까 이걸로 자기들이 만들고 싶어 하는 작품들, 좀 실험적인 작품들, 그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좀 넷플릭스에서 반영되는 일본의 애니메이션들이 좀 인기가 그만큼 좀 많이 없었다. 그래서 좀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를 많이 줄이게 될 거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뭐 여전히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 투자가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본 한류 열풍의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문화는 물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문화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대중문화보다도 한국의 대중문화의 수준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일본인들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니까 한국의 드라마가 더 재미있고 한국의 음악이 더 좋으니까 그 한국 한류가 더 크게 인기를 끌게 되는 거겠죠. 제가 일을 할 때 좀 라디오를 자주 들으면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일본 라디오도 좀 들으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 라디오 들으면 일본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 듣다 보면은 아, 음악 괜찮다. 뭐 예전에 이런 90년대에 만들어졌던 일본 음악은 참 좋았는데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음악이 끝나고 음악을 소개를 하게 되잖아요. 뭐 누구누구의 뭐 최근에 발표한 어떤 곡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90년대에 만들어진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 지금 만들어진 최근에 발표한 곡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대중음악을 보면은 이제 한 90년대, 한 2000년대쯤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 들어보면 촌스러운 그런 곡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좀 발전이 멈춘 상태예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음악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정말 괜찮은 곡들을 만들어내고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또 나오는 재밌는 얘기가 한국이 이렇게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이유가 한국은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세계화를 위해서 세계화를 위한 음악을 만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이유는 내수 시장이 커서 내수 시장을 위한 음악을 만들기 때문에 일본 음악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일본 상황 들여다보면은 한국 케이팝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일본 음악도 세계화 시키겠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그 브루노 마스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들 수가 있는데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그룹 아라시라고 있습니다. 아라시가 세계화를 한다고 이제 세계화 진출을 한다고 브루노 마스를 이제 초빙을 해서 곡을 받았어요. 작곡을 하고 이제 브루노 마스한테 프로듀서를 맡기고 뭐 나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은 브루노 마스한테 한 70억 가량의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브루노 마스한테 곡을 받았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한 첫날만 그 빌보드 차트 한 100위 안에 하루 동안 잠깐 들었다가 그 이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 그러한 곡이 돼버렸습니다. 세계화를 한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큰 금액을 들였는데 성과가 전혀 안 나온 거죠. 근데 반대로 최근에 한국에서 나온 로제의 아파트 보면은 브루노 마스 출연하잖아요. 브루노 마스가 뭐 돈 받았겠습니까? 거기서 또 심지어는 브루노 마스가 태극기까지 흔듭니다. 이게 뭐 제작사 측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브루노 마스가 직접 자기가 이거 케이팝이니까 태극기 흔들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준비를 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흔든 겁니다. 그런데 대박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별다른 크게 노력도 안 하고 큰 금액을 들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터지는데 일본은 정말 큰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함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문화의 차이, 수준의 차이, 대중음악 수준의 차이가 그만큼 크게 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류에 대한 일본인들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한류는 뭐 예전과 지금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이제 한류가 처음 터질 때가 후유노 소나타 그 겨울연가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아줌마들만 열광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젊은이들까지 뭐 심지어는 아저씨들까지 한국 드라마를 본다 뭐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2011년에 후지 TV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의 일본인들이 후지 TV 앞에 모여서 더 이상 한국 드라마 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한국의 K-팝은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다른 TV보다도 후지 TV가 한국의 그러한 드라마들을 더 많이 좀 방송을 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후지 TV가 타겟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후지 TV 앞으로 달려가서 후지 TV 앞에서 이제 반한류 시위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한국 드라마 보고 싶지 않다, 한국 음악 듣고 싶지 않다라고 좀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가 2011년이기 때문에 동일본 대지진 터지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지진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불만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류로 좀 터진 게 아닌가, 이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류는 더 많이 발전을 했죠. 이제 뭐 10대까지도 이제 한류에 빠지게 됐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아저씨들까지도 한류 드라마를 보게 됐다. 뭐 그러한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제 전 세대가 좀 보게 되는 그러한 한류,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세대 간의 격차가 있기는 있어요. 젊은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뭐 크게 그 반감 없이 한류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부류가 됐고,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중장년층들, 아저씨들, 좀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좀 아직까지는 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콘텐츠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쇠퇴한 이유를 무엇이라 보시나요? 근데 일본 콘텐츠가 쇠퇴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도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체되어 있단 말이죠. 90년대, 2000년대, 그때 수준에 멈춰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는 이제 대중문화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 수준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좀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또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이돌 문화 같은 경우는 좀 일본의 아이돌 문화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미성숙의 문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 갖춰져서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는 게 이제 한국의 아이돌이라면은, 일본의 아이돌은 좀 어설프게 노래하고 어설프게 춤을 추고 이러한 게 일본 아이돌 그 문화거든요. 예전에 한국에서 크게 논란이 됐었던 게, 일본 그 아이돌을 그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다 탈락이 되고 좀 어설픈 사람들만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돌은. 그러니까 아이돌이 좀 어설픈 모습을 보여야지 이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응원을 하면서 아이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제 그 성장하는 모습에서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그 아이돌 문화는 미성숙의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일본 내 혐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일본에서는 세대 차이가 명확해요. 한국도 세대 차이가 어느 정도 강하죠. 이 세대 차이가 왜 이렇게 많냐면은, 세대 차이가 급격히 난다는 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인식의 끌림이라 그래요. 인식의 끌림.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도 우리가 빨리 쫓아오다 보니까 몸뚱이는 앞에 가고 있는데 영혼이 뒤에 쳐져가지고 영혼이 몸뚱이를 못 따라가 뒤에서 흑흑거리면 쫓아온다. 그 정도로 한국은 빨리 발전해 오면서 급속도로 선진국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어떠냐? 90년대 딱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정체가 되거나 아니면 뒷걸음질 쳤다고 30년 동안. 그러니까 장노년층들은 자기들이 활동할 때 전 세계를 거의 석권할 정도로 최고조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들이 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장롱 금고 그런 얘기도 있고, 한국은 노인 푸어, 노년층 푸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노년층 푸어가 우리보다는 훨씬 덜하죠. 옛날에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갈 때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하고, 또 하나는 지금도 여전히 자민당은 노인 정치이기 때문에 이 노인들 복지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국가가 해주는 복지 행태도 다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배고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자기들 볼 때. 그 생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일본의 40대, 50대만 돼서요, 자기들이 막 취직해가지고 활동할 때, 그때부터 일본은 늘 불경기였고, 좋았던 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다른 나라들은 다 잘 나가는데, 항상 뭔가 일본은 침체되어 있다. 디프레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봉급이 거의 안 올랐단 말이에요. 옛날 30년 전 봉급에서 지금 그대로니까, 아니면 더 떨어지거나. 그게 뭘 말하겠어요. 그게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미래 희망이 없다고 바라보는. 그러니까 10대, 20대 애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잘 살고 더 세련되고 더 멋진 나라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본의 세대차는 우리 세대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낙차가 심한 거예요. 왜냐? 과거에 버블 경기를 느낄 정도로 선진국에서 3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일본은.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60, 70대, 80대일 거란 말이에요. 60대 넘는 7, 80대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은 현재 이 한국의 모습을 전혀 모른다고 보면 돼요. 특히 한국의 발전상을 거의 모른다고 보면 돼요. 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본 적이 없어. 요즘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요, 자, 일본의 젊은 여성들은 이제 한국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한국 여행 가고 싶어 하고 한국 한글도 막 배우고, 그러다 보면 아버지 세대가 그걸 보고서는 막 그냥 팽개쳐버리거나 무슨 조선인증 조선어를 배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화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자식이 부모 없다고. 결국은 이제 자식은 알잖아요, 한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 친구들은 다 한글도 배우고 뭐 한국 여행도 갔다 오고 한국에 대해서 뭐 자기들 일본어 말쓰면서 한글 같이 믹사해서 쓰는 경우가 너무나. 근데 혼자 아버지가 그렇게 막 그러면은 어때? 못 견뎌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굽히지 않고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부모가 진다고요. 그 중에 또 보면 엄마가 자식 편을 들어서, 그러면 이제 자식이 한국에 그럼 한 번만 가보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국에 이제 한번 놀러 오잖아요. 여행 한 3박 4일만 다녀가 핵 바뀌어요. 아버지도 핵 바뀌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한국 와서 보니까 너무나 발전돼 있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한국의 그 모든 걸 일본 부인하고 끝까지 역사 문제에 물고 늘어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한국에.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가 얘기 늘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야. 일본에 여권까지 있는 게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의 장노년층은 한국의 발전상이라든가 이 변화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여전히 일본이 아직도 저편에서 넘버원 했던 그 인상 속에서 장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하버드대학의 에즈라 보겔 저편에서 넘버원, 그 책이 일본에 가장 해악을 끼친 책이라고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인식의 갭을 가져왔다. 특히 장노년층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옛날에 일본은 좋았는데 지금 어떻게? 옛날에 일본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자기 실력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갭이 제대로 메꿔지지 않으니까 일본은 계속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40년 지금 가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노구치 유키오라는 일본의 석학이 쓰는 글 보면요, 일본이 이대로 가면요 이미 벌써 후진국 수준에 들어갔다 이거야. 선진국, 어림도는 선진국.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너무나 갭이 심해요. 인식, 세대 차이도 너무나 강하고, 한국이나 일본도. 그래서 내가 최근에 서울대 명예교수로부터 강연 요청이 들어왔는데, 한일 역전에 대해서 좀 강연해달라. 그 대상이 누구냐? 70대, 80대 정형외과 의사 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아직도 한일 역전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다. 이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한일 역전 책을 요약해서 강의해 주셔도 충분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좀 일깨워 줬으면 좋겠다. 내가 늘 얘기해왔잖아요. 한국에도 60대만 해도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60대인데 내 친구들 씨알도 안 먹게 되는 애들 많아요. 60, 70, 80대는 여전히 일본 하면 대단한 나라인데, 내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에이 무슨 이 박사는 왜 일본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느냐. 그런데요, 한국의 10대 20대들이나 일본의 10대 10대들 내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한다고 다 인식할 거예요. 특히 일본에서도 한국을 제대로 알고 일본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명찬 박사는 제대로 된 얘기를 한다. 그냥 주저함 없이 다이렉트로 직설적으로.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왜 그러냐? 철판이 이렇게 휘어졌을 때 이걸 바로 펴려면 여기까지 당겨와야 돼. 여기까지 쭉 당겼다 놔야 여기 오지.
이렇게 굽었던 걸 여기까지 당기면 이렇게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 부정적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서 그렇게 했어요. 일본 이러다가 망한다. 일본 정신 차려라. 그렇게 쓰는 학자들이 그 제대로 된 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고 현상들이. 나는 그런 글들을 보고서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도 있었겠죠. 당연히. 내가 늘 얘기하죠.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는 여전히 좋아요. 근데 지금 일본이 수출하는 유일한 것들이 대부분 소재 부품 장비, 그거 외에는 도요타 자동차, 그거 외에는 별거 없어요. 자,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지금 조선업,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에다가 군함까지 만들어달라. 자기들 군함 정비까지 해달라. 이게 350조 가까이 되는 시장이. 앞으로 한번 보세요. 조선업 관계되는 주식들 팍팍팍 올라가고 있어요. 나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 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조선업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할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지금 우여곡절을 겪지만 어쨌든 또 회복될 때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지금도 수출을 보면 제일 높은 게 반도체 여전히. 자, 그 다음에 우리 K-팝 보면요. 프랑스 기존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모두 한국의 블랙핑크라든가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 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일본은 갈라파고스로 되어 있는 이 인간들이 한국의 이런 것들을 좀 미개해서 전다는 거예요. 맨날 대통령 끝나면은 감옥에 보내고 자살도 하고 무죄에서 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세계 선진국들이 그렇게 인식하는지 일본만 그렇게 인식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을 바라볼 때 참 한심하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일본 내에서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이내믹하지 않아요? 한국 사회. 지금 현재 계엄까지 나오고 일본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한국의 근현대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스토리가, 자극적인 스토리가, 일본인들 상상도 못하는 자극적인 스토리가 한국 역사 속에 다 있는 거야. 제5공하고 서울의 봄, 그 다음에 뭡니까? 택시 기사, 그 다음에 1987년 이런 영화들 있죠. 변호사. 일본에서 나올 수 없는 주제들인 거예요. 일본에서는 정계를 비판하거나 정치를 비판하거나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중국의 공산주의하고 뭐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 일본에.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죠.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사회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유일하게 신문 기자라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 드라마가 뭐냐, 아베 비판한 거예요. 정말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아베를 제대로 비판한, 아베가 끼친 해악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잘한 것도 있지만 트럼프를 잘 구슬렸다는 거는 세계가 다 인정해줘. 뭐 완전히 푸들같이 옆에서 그렇게 아양 떨면은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완전한 친구로 만들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인정해요.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트럼프가. 그런데 아베는 아주 부드럽게 푸들처럼 잘 아랑방 빼가지고 그렇게 자기 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한국에서도 그걸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세계에서 아베는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는 뭘 좀 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 빼면요, 외교 업적이 거의 없어요. 러시아하고 28번 푸틴하고 회의를 가졌는데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그때 28번 정상회담 하면서 많이 퍼졌는데 진짜 해악을 끼친 거죠. 해결한 게 아니라 완전히 한마디로 돈 쓰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다가 국내에서는 아베가 친구 편히 봐주고 뭐 그렇게 저렇게 해서 그 부정, 그 다음에 사쿠라 뭐 보는 모임 봄에 그때 이제 자기 지역구 주민들을 대거 초청해가지고 그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런 것들 지원했는 거, 그런 것들 영수증 다 없애버리고 다 숨겨버리고 기록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저렇게 부정 저지른 게 엄청나요. 그러다가 결국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런 일 있으면 총리도 사직하고 국회의원도 사직하겠다 그래버리니까 알아서 기는 거예요, 관료들이. 그래가지고 개천하라 그래요. 기록을 조작하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기록 조작했던 그 관료가 자살해버려요. 그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다룬 게 신문기자라는, 그거 제대로 다뤘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은 아베는 사악한 인간인 거예요. 그런 게 일본에서 유일하게 신문기자라는 드라마가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그런 드라마가 부지기수입니다. 한국 사회 그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니까 어때요? 그걸 바라보는 한국의 시민들의 인식이 깨지지 않겠어요? 저건 나쁘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거는 나쁜 짓.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한국은 민주주의가 시민사회에 쫙 뿌리를 내렸어요. 거기에다가 진짜 엉뚱한 비상계엄을 터뜨려 놓으니까 그게 진짜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부실하게 계엄을 할 수 있냐. 그게 왜 그러냐면 부실하게 계엄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나름대로 다르게 다 온갖 시나리오 다 했는데 처음부터 삐걱거려 버린 거예요. 시민들이 완전히 몰려가가지고 처음부터 차단시켜버리니까.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도 이미 미리 전에 어느 정도 몇 달 전부터 계속 그 쿠데타 얘기 나왔잖아요. 국회에서. 그때 딱 잡아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고 그랬던 인간들이 지금 죄송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서는 정부가 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게 한국의 민주주의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위에서 시키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지. 그런 인간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무슨 뭐 미개해서 그딴 얘기하는 것들 귀담아 들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걸 보고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렸다니까. 그런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일본에. 신경 쓸 것도 없어요.